안녕하세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왼쪽에는 박성구 주임, 오른쪽에는 오우석 대리 함께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가 매주 내용이 좋아서 항상 기다려지는데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최근에는 약간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만 이렇게 가져와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빠져있는 섹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저는 많이 빠진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파리올림픽도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 2월 달 정도에 하이브 컨퍼런스 콜을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IR 담당자님이 파리올림픽 전까지는 큰 계획을 안 갖고 있다,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직접적으로. 네. 근데 지금 이 파리올림픽도 끝났고 그 사이에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엔터 산업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엔터는 제가 최근에도 한 경제신문사하고 인터뷰할 때도 네. 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주도 섹터로 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진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지 결론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멀티플이 거의 완전 하단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진입 모멘텀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볼만 하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우리나라 주식은 뭔 장기 네, 주식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엔터, 우리 회사에서 또 엔터 담당을 하고 있는 오우석 대리는 네. 최근에는 뭐 MP에서도 반도체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엔터 재작년에도 되게 좋아했고 재미를 봤었잖아요. 네. 어때요? 올해나 내년까지 봤을 때 사실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SMI가 같은 날에 실적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둘 다 한 10% 정도 어닝을 미스를 했었는데, 주가가 그날 SM이 한 12% 오르고 하이브도 장중에 한 10% 넘게 오르다가 하필 그날 이슈가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방시혁 의장이라든지 추가 음주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아마 투자자들이나 기관 입장에서 2분기 실적 바닥으로 진입해보자 하고 들어갔다가 엔터 또 시작이구나, 휴먼 리스크 이러면서 또 좋은 기회였는데 주가 측면으로 또 맞았죠, 그 자리에서. 하반기나 내년을 봤을 때는 원래 BTS가 한 2분기 내로 복귀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한 3분기 정도 나올 것 같대요. 네. 원래 그 전에 작업을 다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군대 입대 전에 작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3분기 정도 복귀한다고 하는데, 그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미리 좀 담으려는 수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완전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좀 주가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통 최근에 있었던 그런 단기적인 악재 뉴스는 좀 지나면 그런 부분은 다 복원시키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 먹으려고 들어갈 수는 없고 내년 상반기까지 엔터 정도면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 뭐 JYP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65%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그렇게 깔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 65면 만 원이 뭐야? 3,500원 된 거네? 네. 그죠? 그러면 3,500원이 다시 7,000원 가면 100% 먹는 거다 말이죠.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50에서 50% 이상의 그런 투자 수익이 가능한지 리포트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누구 리포트 가져오셨습니까?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연구위님께서 그 엔터가 이제 과도기 산업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리포트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화정 연구원의 엔터. 지금 보통 제목에서 약간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썼나요? 과도기 중간 점검입니다. 여기 중간인 네. 거? 이거는 뭐 그냥 중립적인 네, 그런 리포트 제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쫙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용 말씀드리면 엔터 산업은 혼란당 상반기였는데 연이은 초동 판매량 부진으로 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민희진 사태로 산업 특유의 휴먼 리스크까지 재차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팬더멘탈 우려에 소모적인 노이즈까지 발생한 만큼 투자자 피로도는 극에 달했고, 이에 현재 산업에 대한 시장 관심도 역시 낮아진 상태로 연초 이후 엔터 사사 주가는 무려 평균 29%나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딱히 무난했던 시기가 없었다지만 올해는 유독 쉽지 않았는데 이는 산업이 과도기에 온 탓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존 아티스트들이 유독 덜 케이팝스러운 음악을 우후죽순으로 발매하는 것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아티스트들이 코어 팬 이탈에 따른 초동 판매량 역성장을 거는 것도 모두 산업이 과도기에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또한 이탈한 코어 팬 수요가 보다 케이팝스러운 음악을 보여주는 신인 아티스트에게 유입됐고, 신인 아티스트 중 심의 초동 성장세가 강해지는 것 역시 과도기마다 간직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모든 산업이 과도기에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5년은 K-pop 팬덤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음반 판매량 중심의 성장기였지만, 앞으로 5년은 K-pop 대중화에 따른 음원 흥행 및 공연 확대 중심의 새로운 성장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성장의 바통도 3에서 4세대 아티스트에서 5세대 아티스트에게 넘어가고 있으며, 아직 이러한 새로운 성장 동력들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과도기는 필수 불가결한 구간이고, 이번 자료에서는 이러한 과도기 속 K-pop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십니다. 네, 산업 전망은 포지티브를 유지하셨고, 당장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단기 모멘텀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지만, 실적 성장을 이끈 모멘텀인 BTS나 블랙핑크의 완전체 재개나 팬덤 플랫폼 유료화가 확실해진 만큼 당장 25년부터 영업이익의 높은 두 자릿수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하지만 현재 25년도 기준 엔터 4사의 평균 PER은 15배로 역사적인 하단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성장 중인 산업으로 긴 호흡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 팬덤 플랫폼 유료화라는 게 그 위버스 네. 뭐 이런 거죠? 네, 위버스가 4분기부터 아마 그 돈을 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 4분기부터요? 네, 이거 굉장히 큰 모멘텀이네. 네. JYP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MACCI 같은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5만 원대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정말 MSCI 한국 지수에서 편출됐죠, 그죠? 네, 편출이었나요? 네. 편입됐다가 네, 편출. 편입됐다가 네. 편출까지 되면서 네, 마이너스 한 40% 정도 빠져 있을 때 편출되면서 또 네, 추가적으로 네. 그죠? 외국인 매도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밑에 차트를 가져와 주셨어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고 내용 보면 더 좋으니까. 네, 자, 왼쪽 상단이 하이브 차트다, 그죠? 네, 하이브는 이렇게 웨지형으로 조정을 받고, 어떻게 보면 뭐 그 하이브에 이제 한 명씩 전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내년 되면 다 전역 다 한다면서요. 네, 내년 상반기. 상반기면 군대 간 네. 우리 하이브 멤버들, BTS 멤버들 다 전역하고, 그러면 주가도 약간 선행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위로 튀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한 번 더 밀리는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JYP. 야, 지금 이 JYP 이 추세선에 그 검정색 선 위에가 저때가 우리 박진영 씨가 네, 슈카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 정도면 사야지 막 얘기했었어. 네, 나 돈만 있으면 여기서 사겠다. 야, 그거 영상 제가 한 두세 번 더 봤거든요. 네, 그거 봤을 때는, 야, 정말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반토막이 떠났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맞고 또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바로 밑에 보니까 이 굵은 매물대가 밑에 있어서 여기서는 좀 지지선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PBR 3배에 PER은 이제 16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SM. 야, SM도 지금 PBR은 1.7이고 PER은 14배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도 작년에 쌍봉치고 지금 쭉 흘러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지수는 그래도 이 소위 말해서 강세장이었는데, 엔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속 터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그 마법의 성 불렀던 김광진 아시죠? 네, 예. 전무님이랑 마법의 성. 네,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이 광진이 형이 그때 아치주 투자하셨다가 자동차 부품주 아치주 PBR 0.5에서 들어갔다가 PBR 0.1까지 빠지는 거 보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자살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제가 밥 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엔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네. 마음이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YG 엔터도 뭐, JYP 못지않네요. 네. JYP는 그나마 많이 오르고 빠졌는데, 그죠? 네. 별로 오르지도 못하고 지금 쭉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BR 1.2에 PER은 뭐 얼추 다 비슷하게 15배, 네, 하이브만 25배다,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내용들 하나하나 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또 큰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투자 방법과 슬기로운 투자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변동성 장이 하나도 무서울 게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투자에 수익을 가져오는 기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들 하나하나 네.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로는 그 음반이라고 하는 앨범 그리고 저희가 노래를 그냥 듣는 음원 그리고 공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반입니다. 그 많던 초동은 어디로 갔을까인데 지난해 11월 10일 발매된 에스파 앨범의 경우 중국 팬덤의 공동구매 철회로 초동이 65% 감소했고 같은 날 발매된 스트레이키즈 앨범 역시 중국 팬덤의 공동구매 감소 탓에 초동이 20%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산업의 성장을 대변해오던 초동 성장세가 언제 결연한 듯 잠수를 갖췄고 이는 이제 우려의 시작이고 엔터 산업이 이때서부터 이제 주가가 고점 치고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초동 역성장의 주요 원인은 팬덤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팬덤의 경쟁 지향 움직임에 따른 공동구매 철회로 인당 구매력이 감소한 탓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구매 경쟁으로 인당 구매량이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치솟자 팬덤 내 자정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고 물론 과거 대규모 계정 중단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국의 공동부요 기조에 맞추어 미리 대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엔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모델님한테 여쭤봤었는데 당시에 남자 아이돌이라고 하는 NCT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이렇게 세 개의 그룹 아이돌 그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이제 각각의 팬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팬들이 뭐 NCT가 몇백만 장 샀다 그러면은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팬덤이 더 사주고 막 우리가 질 수 있냐 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경쟁이 붙다가 세븐틴이 당시에 초동에 500만 장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건 도저히 못 넘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 팬들끼리 사가지고 500만 장 못 넘겠다라고 해서 그 초동 판매 500만 장이 이제 과열로 마지막으로 딱 찍고 나서 그게 이제 시장의 최대치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00만 장을 기준으로 그때서부터 이제 열기가 좀 식으면서 약간 이쪽에서도 좀 버블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중국 팬덤의 공동구매 철회 밑에 이제 공동부요 당국에 네. 뭐 이런 기조에 맞춰서 블라블라 나오는데 그러면 약간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계정을 못 사게끔 앨범 같은 걸 못 사게끔 계정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잘 모를 때는 우리 또 네. 왕차장을 소환하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왕차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확인하지 못하고요. 루머상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루머는 일단 네. 그 당국이 개입했다. 네, 개입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덤이 공동 구매를 이렇게 철회했다는 말은 이 말 그대로 팬덤이면 네. 웬만해서는 진짜 이 다른 아이돌 그룹하고 우리가 질 수 없다 네. 하면서 그렇게 경쟁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철회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네. 정부 개입이 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그죠? 그리고 또 내용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에스파는 반동에 성공을 했고 스트레이키즈는 또 대폭 하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파의 5월 판매 신보 초동은 60% 정도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만 장에서 115만 장 판매를 했는데 가장 저렴한 플랫폼 앨범 기준 단가가 전작 대비 12% 그리고 유사 사양 앨범 단가가 18에서 28%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인데 전작에서 인당 구매량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된 가운데 신규 팬덤이 유입되는 구간만큼 반등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 반면에 스트레이키즈의 7월 발매 신보 초동은 40%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저렴한 플랫폼 앨범 기준 단가가 전작 대비 8% 그리고 유사사양 앨범 단가가 6에서 9% 상승했음을 감안해도 많이 아쉬운데 전작에서 이미 공동구매 효과가 거의 소멸되고 인당 구매량이 낮았던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매운동 등 별도의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신규 팬덤 유입 속도가 기존 팬덤 이탈 속도가 빨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초동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팬덤 규모 곱하기 인당 구매량인데 인당 구매량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국 공동구매 하락 등을 거치며 한 차례 정상화됐고 결국 올해 발매된 신보의 초동을 좌우한 것은 대체로 팬덤 유입 여부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래 봐주시면은 수출 금액이 이번 달 올해 6월서부터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22년 1월 달부터 네. 이 바차트가 나오면서 월간 단위다, 그죠? 네. 월간 단위로 22년 5월 달에 큰 폭으로 한번 올랐었고, 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렇게 좀 밀리다가, 네. 올해 6월 6월부터. 달이네요. 네.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신고가네요. 네. 그래서 이 수출 금액 차트가 위에 그 주가 차트랑 과거에는 좀 유사했었습니다. 네. 유사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눌러져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세대 교체 초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팬덤 이탈에 따른 초동 역성장을 겪는 기존 아티스트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팬덤 유입에 힘입어서 초동 순성장이 본격화된 신인 아티스트들도 등장했는데 이는 세대 교체가 시작되는 것이고 다만 세대 교체 초입 구간의 경우 앨범의 총 판매량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데 만약 기존 아티스트로부터 이탈한 팬덤 모두가 신의 아티스트 팬덤으로 유입된다고 해도 신의 아티스트 초동 성장폭이 기존 아티스트 초동 역성장폭을 상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보통 신의 아티스트 팬덤의 경우 인당 평균 구매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의 경우 앨범 사양이 적은 만큼 인당 평균 구매량도 낮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번에 그 엔터사들이 다 어닝 미스를 낸 게 이 세대 교체를 하려면은 기존에 이미 탄탄했던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앨범 내고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큰 투자 비용 같은 게 들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신인 멤버들을 막 데뷔를 시키고 앨범을 만들고 이러면서 비용이 좀 많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군요. 저는 최근에 그 엔터사의 매출 부진이 네. 올해 아무래도 슈퍼 선거의 해였었잖아요. 네. 뭐 대만 총통 선거, 인도 총리 선거부터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선거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올림픽의 영향을 네. 받고 그런 영향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영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 교체가 네.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사실 올해 올림픽하고 그런 선거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세대 교체를 회사 차원에서 일부러 좀 그렇게 만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어차피 비수기에 네. 진입했으니까 네. 이럴 때 세대 교체를 하자.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물론 내피셜일 뿐입니다. 네. 네. 근데 석유화학 업체들도 보면 네. 정비하는 달이 있잖아요. 네. 뭐 4, 5, 6월 달 이럴 때 비수기 때 아무래도 정비를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내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음반 판매량 10위권 내의 아티스트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세대 교체의 초입이 있음이 체감이 되는데 여자아이들 그리고 에이티즈 등 대기만 성형 고연차에서 올해 세라핌 그리고 라이즈 등 떠오르는 저연차 아티스트까지 뉴페이스가 대거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연간 음반 판매량 추이 10위권 내 아티스트 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과도기가 반복됨이 관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2020년 BTS 그리고 엑소의 팬덤으로부터 이탈한 수요가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NCT 팬덤으로 유입되었듯 이번에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NCT 팬덤으로부터 이탈한 수요가 엔하이픈 라이즈 팬덤으로 유입되고 있을 뿐 떠오르는 새 동력을 바라볼 시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와중에 24년도 올해 상반기 K-팝 음반 출하량은 4,670만 장으로 YY로 15% 하락을 했습니다. 세븐틴의 출하량이 440만 장으로 감소를 했고 출하량이 620만 장에 달하던 스트레이키즈의 활동이 부재한 영향이 컸는데 하지만 7년차 아이들 및 에이티즈의 뒤늦은 성장에 저연차 아티스트 전반의 성장세가 더해지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된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올해 통째로 봤을 때 연간 K-팝 음반 출하량은 9,700만 장으로 YY로 16%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가파른 성장세가 하반기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BTS 솔로,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모로우의 출하량 역성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는 25년에 연간 출하량은 재차 반등할 것인데 이는 BTS 그리고 블랙핑크의 완전체 앨범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 데다 저연차 아티스트의 성장세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 7번이 내년에 올해는 한 9,700만 장인데 내년에 소폭 올라오는 것으로 지금 연구원님께서 추정을 해놓으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보통 보면 음반 판매량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건 글로벌하게 이제 스트리밍에서 얼마나 네, 많이 맞습니다. 다운받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신문 읽다가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가면 K-팝 음반 무덤이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보고 이게 뭔 기사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요즘 CD 플레이어 이런 거 쓰는 데가 그렇죠. 없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음반이 많이 팔리나 했더니 그 팬덤들이 네. 경쟁적으로 사고 그게 약간 뽑기 형식으로 그 안에 무슨 초대권이나 네.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포토카드. 그런 식으로 이 게임 회사들이 쓰는 방법, 네. 아이템 같은 거 득템하던 식으로 그런 방식을 써서 그렇다라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우리 K-팝에 대한 글로벌한 순위 이런 거에 음반 판매가 약간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이 음원 쪽은 어때요? 음원 쪽은 일단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라져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내용 말씀드리면 글로벌 음악 시장의 대세는 스트리밍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작년도 기준 글로벌 음악 시장 규모는 28조 원으로 전체 음악 시장의 7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스트리밍 시장 규모가 25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인데 반면 글로벌 음반 시장 규모는 6.6조 원으로 전체 시장의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를 뺀 나머지 글로벌은 대부분 다 그냥 스트리밍으로 사지 앨범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세라고 합니다. 글로벌 최대 음악 시장 미국도 스트리밍이 대세인데 23년도 음원 시장 규모는 19조 원으로 전체 음악 시장의 87%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 스트리밍 시장 규모만 18.5조 원인데 이는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의 74%에 달하는 수준이고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인 일본의 경우 아직도 음반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음원 시장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 관측된다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림 15번 밑에 맨 오른쪽 그림입니다. 23년도 일본의 음원 시장 규모는 1조 원으로 음원 시장 성장의 5년 기준 CAGR은 13%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래쪽에 이제 K-팝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주요 4사의 합산 음악 매출은 1.7조 원인데 글로벌 음악 시장의 한 4.5% 수준이고 이 중 음반 매출은 1.2조 원으로 전체 음반 시장의 17.5%에 달하는 반면 총 음원 매출은 5,200억 원으로 전체 음원 시장 규모의 1.8%에 불과해서 음원보다 음반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에서 앨범 판매는 MS가 17.5%인데 음원은 2%가 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뭐 GDP가 글로벌하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에서 1.8%니까 네. 그거는 뭐 비슷한데 음반은 확실히
네. 그 왜곡이 있는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17.5%라고 하니까 왜곡이 있고. 반면에 이 4사의 합산 음악 매출이 1.7조 원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 규모의 4.5. 그러니까 에이 뭐 4.5밖에 안 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GDP 네. 규모로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거다, 그죠? 네, 주식시장 규모도 한 1.5에서 2% 정도 차지하니까. 그러네. 네네.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 24년도 K-팝 주요 4사 중 하이브의 SM, JYP의 음악 매출 내 음원 매출 비중은 평균 27%로 글로벌 평균 70% 대비 한참 낮다라고 하는데 대중성이 부족했던 탓에 음원 선작이 부진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이나 그보다는 높은 팬덤 수요로 인해 음반 매출이 유독 좋았던 점도 주요했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K-팝 주요 4사의 음원 매출은 갈수록 높아지고 음원 매출 성장 속도가 음반 매출을 따라가지 못해 비중이 감소했을 뿐인데 올해 K-팝 주요 4사의 음원 매출 중 매출 내 음원 매출 비중이 23년도 대비 급격하게 높아질 것인데 음반 매출이 주춤한 점도 있지만 음원 매출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K-팝 팬덤의 수집 및 참여 욕구를 자극해서 인반의 인당 구매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음반 매출 고성장세를 만들어 온 것이지만 이제 이들의 인당 구매량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음반에 쏠린 성장의 축이 음원으로 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원고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작년 말씀을 해준 것처럼 음반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그렇게 가파른 성장을 해왔었잖아요. 이런 쪽들을 약간 자극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처럼 스트리밍으로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률로 엔터사들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음반을 넘어서 음원 시장에 우리 K-팝이 네. 시장을 마켓시어를 늘려가는 게 그게 하나의 숙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매된 신보 중 초동 판매량은 역성장했지만 스트리밍의 성장은 성장한 경우가 많은데 전작에 이어 재차 초동 역성장을 겪은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차차붐의 스포티파이 1최대 스트리밍은 310만 회, 그리고 중국 공동 구매 중단으로 초동 역성장이 발생했던 르세라핌의 신곡 이지 역시 1최대 스트리밍 212만 회로 자체 신기록을 세웠는데 초동 판매량은 코어페 중심으로 인당 구매량이 커질 때 성장하고 스트리밍 성장은 라이트팬과 대중 인지도가 확보될 때 올라온다고 합니다. 올해 연간 앨범 총 판매량 부진에도 음원 스트리밍 횟수는 순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전 사실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K-팝스러울수록 음반은 많이 파는데 K-팝스럽지 않을수록 이 스트리밍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좀 딜레마네. 네, 딜레마 같습니다. 네. K-팝스러울수록 야 우리는 이제 K-팝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성공을 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K-팝스러울수록 음반은 많이 팔리는데 이 스트리밍 쪽은 약한데 네. 오히려 그래서 요즘 아이돌 그룹이 좀 더 영어로 네. 한다든지 약간 뭐 이 풍도 약간 좀 다른 풍이 막 노래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하나의 도전, 시도 그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보까지 있는데 구보 라이브러리가 가져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은 덤인데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장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다. 대체로 발매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신보 스트리밍이 전체 스트리밍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채 못 미친다라고 합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히트인 K-팝 7의 발매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높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스트리밍 매출의 수명이 길다는 게 확인이 되고 글로벌 대중이 K-팝에 제대로 노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는 이러한 구보 매출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는 K-팝이 많아지는 현상을 보면 구보 라이브러리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확인하는 것도 시간 문제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음원 쪽에서 좀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구보 얘기하니까 제가 가끔씩 AFKN을 좀 틀어놓을 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AP 뉴스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뉴스가 그 핫 이슈인가 네. 그런 거 이제 좀 체크하는데 그 AFKN 들어다 보면 가장 최신 음악도 나오지만 네. 제가 유학 갔을 때 듣던 그런 옛날 올드팝도 나와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야 옛날에 좋았던 걸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도 좋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우리도 이게 하나의 또 장기적인 스테디셀러가 이렇게 계속 쌓일 수도 있는 거다 그죠? 네. 구보가 가져올 안정감은 덥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연인데 23년도에 미국에서 개최된 콘서트 티켓의 평균 가격은 $120로 코로나 이전 대비 20%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콘서트 역시 전반적으로 티켓 가격이 상승했는데 코로나 이전 10만 원대 초반이었던 티켓이 최근에는 못해도 15만 원을 넘는 수준인데 티켓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콘서트 티켓 가격 상승에 불이 지핀 것은 폭발적인 수요 상승인데 국내에서 진행되는 K-pop 콘서트의 경우 중국인 팬들의 원정 관람 수요까지 더해진 상황이고 콘서트 수용 인원은 제한적인 데다가 구수요가 이를 넘기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결국 해결책은 하나라고 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이에 최근 많은 아티스트들은 공연 횟수를 늘리기 위해 주말에 아닌 평일에도 공연을 개최하고 있고 평일 공연도 대부분 매진되고 있어 다방면으로 공연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투어 확대의 진짜 트리거는 핫100 진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서구권 팬덤이 확대되는 시기 그리고 초동 판매량 성장은 더뎌지나 공연 규모는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관측된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트와이스가 있는데 20년도 발매된 트와이스 정규 2집 초동 판매량은 직전 발매된 미니 9집 대비 26% 역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일부 멤버의 공개 열애에 활동 콘셉트까지 변화가 겹치면서 아시아권 코어팬 이탈이 발생한 것인데 하지만 이 시점 전화위복으로 서구권 라이트 팬들이 대거 유입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21년도 10월 발매된 첫 영어곡 더 필스는 빌보드 핫 100에 진입했고 이후 진행된 월드 투어 역시 서구권을 중심으로 해당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핫100 진입 직후 투어된 3투어는 물론 이후 집계된 레디 투 비 투어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고 21년도 당시 라이트 팬에 불과했던 서구권 팬덤 일부가 코어 팬으로 전환되면서 초동 판매량에도 다시 불이 붙었고 과도기를 잘 견뎌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결국에는 노래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랬고 다른 사례도 있는데 2018년도 6월 발매된 블랙핑크 미니 1집의 초동 판매량은 10점 미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 11월부터 진행된 36회의 인유어 에리아 투어 중 15회가 기존 한류 시장이 아닌 서구권에서 진행이 되었고 회된 관객은 13,000명을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22년도 4월부터 진행된 스트레이키즈의 매니악 투어의 회당 관객 역시 13,000명을 상회했는데 투어는 총 42번으로 진행이 됐고 총 관객 수는 블랙핑크의 인요 에리아 투어 대비 16% 높았지만 22년도 3월 발매된 스트레이키즈 미니 6집의 초동 판매량은 85만 장 그리고 10월에 발매된 미니 7집의 초동 판매량인 216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규모의 공연을 해낸 블랙핑크 대비 초동 판매량이 7배에서 1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동 판매량이랑 이 공연의 공연의 수요를 모이는 거랑은 크게 비례하지 않다라는 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처럼 초동 판매량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공연 규모가 비슷한 이유는 당시 두 아티스트의 극명한 차이는 서구권 인지도였다고 합니다. 블랙핑크의 경우 2018년도 6월 뚜두뚜두를 통해서 빌보드 핫 100에 진입을 했고 서구권 팬덤 및 대중 인지도가 차트 진입으로 증명되었고 이들의 공연 수요가 공연 규모 확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노래가 좋아야 서구권에서도 인기가 많고 공연에서 붐이 튀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도 더불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좀 노래 내는 데에서 조금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었고 실제로 저는 하이브하고 JYP에서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이브는 사실 노래를 잘 만들기로 유명을 하고 JYP는 제가 알기로는 10위권에 최근에 들어본 제가 들어본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JYP보다는 좀 하이브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여기서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SM이라는 주식을 또 사가지고 그때 이제 큰 수익을 한번 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좀 놀라웠던 게 우리나라 이 엔터테인먼트, 우리나라의 아이돌, 우리나라의 가수들은 그냥 뭐 동남아에 가면 뭐 아주 인기 많고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그래도 일본에 가서 통한다라는 게 네. 그것도 좀 신기했긴 했었는데 그때 SM의 소녀시대 네. 맞죠? 그 다음에 이 JYP는 나중에 뭐였죠? 원더걸스? JYP가 그게 원더걸스 원- 맞을 거면서. 네네. 그렇죠. 네, 네. 박진영 씨가 했으니까. 네. 그런 원더걸스랑 이 소녀시대가 이 서구권에서 네. 서구권의 티네이저들이 열광하나 하는 거 보고 야 이제 우리의 엔터가 정말 글로벌 탑티어로 올라서는구나. 네. 예, 글로벌하게 이제 통하는구나. 예, 그걸 하면서 그때 이제 주식을 사서 거의 뭐 4배 이상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콘서트가 그죠? 네. 아까 음원이 있고 뭐 음반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매출 중에 하나가 이제 콘서트인데 네. 이 콘서트를 지금 서구권에서 콘서트를 해도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구권의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약간 저는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서구권의 이런 선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 콘서트가 또 살아날 때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하나 건진 게 우리가 보면 영화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네. 최근에 택시 타니까 택시비도 많이 올랐어요. 네. 4,800원인가?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거의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택시 잘 안 타는데 네. 4,800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물가 상승 이후에는 항상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그런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미국 콘서트 티켓의 평균 가격이 급등을 했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급등했고 우리 엔터테인먼트의 콘서트가 서구권에서도 계속 잘 된다면 이 Q 상승은 없더라도 P 상승에서만 하더라도 네. 매출 증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뭐 엔터라고 다 또 똑같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내야 되거든요. 네. 이 엔터 4사 중에 일단 시총이 제일 큰 게 하이브잖아요. 네. 예, 하이브에 대해서 메리츠의 김민영 연구원의 리포트를 가져오셨는데 네. 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제목이 준비된 자는 걱정이 없다입니다. 네. 네. 그러면 하이브는 준비된 자예요? 네, 준비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준비는 됐는데 왜 이래 노이즈가 많아?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분기 연결 매출액은 YY로 3% 증가한 6,400억 원에 영업이익은 매출액과 반대로 YY로 37% 하락한 50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2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고연차만큼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은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는 게임 같은 테크 기반의 신사업 관련 총기 비용이 발생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예정될 것으로 예정이며 게임 관련 마케팅 비용은 모두 2분기에 반영이 돼서 25년도 신사업 수익화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성과가 두드러지고 4분기 위버스 멤버십 서비스 출시 1년에 BTS 완전체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25년도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하이브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적정 주가는 26만 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하였습니다. 저연차 IP의 수익 기여 그리고 BTS의 완전체 활동 신사업 성과가 온전히 반영되는 25년도 예상 EPS에 타겟 멀티플 35배 적용하셨는데 첫 번째로 BTS 부재로 인한 우려가 해소되고 뉴진스, 르세라핌 등 신규 IP의 성장과
기존 IP들의 성장세가 확인된 22년도 동사의 평균 PER을 적용하셨는데 현 주가 기준 12개월 PER은 26.9배로 여기서 더 빠졌습니다.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엔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과 우려는 기반영되었고 저연차 및 신인 그룹의 성장과 고연차 IP들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실적 우려보다는 25년도 이익 성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올해 온기로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2.3조 원으로 매출액은 3.7% 성장, 다만 영업이익은 2,297억 원으로 2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직 그룹 등 신규 IP 론칭, 신사업 확장 등에 따른 제작 원가 상승으로 단기간 수익성 부진은 불가피할 전망이고 25년도는 높았던 기조가 해소되고 고연차 IP들의 활동에 저연차 및 신규 IP 성과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5년도 내년에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8조 원으로 21%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3,200억 원으로 YY로 40% 성장을 전망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위버스 멤버십 서비스 관련 내용인데 이 위버스 서비스에서 외부 광고주 위주의 광고, 그리고 월간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매출 발생으로 유료 이용자 수 및 결제 금액 성장세가 예상되고 이후 이 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익성 판단이 가능해질 경우 실적 및 활동 모멘텀이 동시에 부각되며 주가 트리거로 적용할 전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다른 엔터 3사랑 비교했을 때 파이브가 PER이 좀 높아가지고 네. 야, 27배 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옆에 PER 밴드 차트를 보니까 이때가 지금 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는 60배도 넘었었고 그죠? 네. 그러니까 1등 이 BTS에 대한 확실한 어떤 팬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매출과 이익을 반영을 하면서 PER이 다른 엔터보다는 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됐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BTS 관련된 부분은 봤고, 자, 그 SM은 어때요? 성공적인 바통 펀치인데 말 그대로 세대 교체입니다. 2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2,5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6% 성장, 다만 영업이익은 247억 원으로 YY로 31% 하락했습니다. 음반 판매량 감소에 따른 매출 원가 비중 증가, 그리고 자회사 영업투자 확대, 그리고 제작비 상승 및 성과급 배분, 안분 인식 변경에 따라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 기록했는데 절대적인 음반 판매량 감소 및 제작비 상승, 그리고 신의 IP 대위에 따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다만 기존 IP들의 글로벌 성과 및 신흥 기업 대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 실적 부진보다는 25년도 실현될 외형 성장에 주목할 시기라고 합니다. SM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바이그로 적정 주가는 98,000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하셨는데 25년도 예상 BPS에 멀티플 24배를 적용해서 산출했다라고 합니다.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고연차 IP 중심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에스파 등 신인 걸그룹 데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20년도 동사의 평균 12개월 포워드 PER을 적용하셨는데 고연차 IP 이후 공백을 채워줄 그룹들의 글로벌 팬덤 확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하반기 신입 그룹 두 팀의 대비로 IP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면서 동사의 중장기적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에스파의 경우 지난 컴백 시기 대비 월간 청취자 수가 90% 성장했고 가팔은 글로벌 팬덤 확장을 실현했는데 향후 추가적인 월드 투어 개최 시 최대 70만 명 이상 모객을 할 수 있는 만큼 팬덤을 확보했다고 판단을 했고 여전히 기타 자회사의 실적 부진 및 활동 IP들의 콘텐츠 제작 원가 상승으로 이익률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는 에스파의 고성장세 지속, 그리고 저연차 IP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실적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고 특히 하반기부터 25년까지 최소 3개 팀 이상의 신의 IP 대비가 예정되어 있어서 IP 파이프라인 확대 및 대비 성과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기 때문에 25년도 실적에 기여하는 IP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2%, 30%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엔터 산업 전체적인 분석 리포트를 한번 봤고요. 네.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는 하이브와 그리고 S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YG랑 JYP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SM도 늘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개인적으로 미래에 저는 숫자가 예상이 되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하이브는 사실 예상이 되는데, SM 같은 경우도 성장이 30% 나온다라고 하지만, 일단 자회사 문제가 있잖아요. 자회사 문제가 있고, 전체 IP들의 그 매출 원가 단에서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 말고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네. 우리 오석 대리는 이 의견에 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섹터 담당자로서 탑픽이 만약에 산다면 하이브하고 지금 SM. 근데 우리 박승구 주임은 아마 하이브가 살려면 이제 하이브를 사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오 대리는 그 전에 만약에 이익 성장의 모멘텀이 나타나면 SM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어때요? 일단 SM이 올해 만약에 엔터를 신규 진입한다라고 하면 SM인 것 같고 내년에 산다라고 하면 하이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왜 SM이냐면 SM이 여기 이 리포트에는 없지만 하반기 신인 얘기는 여기 써놨잖아요. 애널리스트 분이. 네. 신인이 이제 2개인데 하나가 영국 아이돌입니다. 아, 영국 아이돌. 근데 지금까지 전부 다 영국 아이돌로만 된 거예요? 네, 서구권으로. 오, 원 리퍼블릭이라고 예. 예전에 엄청 인기 있었던 남자 보이 그룹이 있거든요. 영국 내에서. 네, BTS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제작자, 그 프로듀서가 참여를 해서 만든 그룹이에요. 아. 이번에 나오는 게. 그래서 사실 해외 현지화 그룹 다 망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성적만 봤을 때 JYP의 비차랑 그리고 하이브의 무슨 아메리카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처음 성적이 좋아야 어느 정도 그게 가식성이 생기는데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SM 좀 다를 것 같은 게 JYP나 하이브는 현지화라고는 했지만 완전히 이제 뭐 서구권 멤버가 아니라 JYP 같은 경우 아시아권 멤버도 있고 되게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근데 SM 쪽 완전히 이제 백인분들 모아서 딱 진짜 현지화가 이거다 느낌이 좀 날 것 같고 사진도 봤는데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랑 여자 신인 아이돌이 데뷔 예정이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아까 JYP의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쪽에서 앨범 판매가 감소하고 다른 데로 팬덤이 넘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SM의 라이즈라는 남자 아이돌이 올해 데뷔했는데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처음 데뷔한 신인들이 1년차 때는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지만 회사한테 2, 3년차 가면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지금 올해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내년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내년 SM의 이익의 가시성은 좀 있다라고 보지만 또 성크 주임 말씀대로 최근에 실적에서도 키스트나 SM, CNC 이런 거 아주 안 좋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진하려고 하면 뉴스 나와가지고 주가 막 상한가 가버리고 SM, CNC 이런 거 이게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각 직전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주가가 막 튀어버려가지고 일단 올해는 SM 좀 좋아 보이고 내년에 하이브가 내년엔 좀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게 여긴 없는데요. 콘텐츠 관련해서 굉장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세븐틴의 라라인가? 그게 세븐틴 멤버들이 여행을 가서 찍은 그냥 컨텐츠거든요. 뭐 특별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영석 프로듀서를 썼었대요. 그래서 인기를 엄청 끌어서 그걸로만 매출이 500억 정도 나왔는데 그냥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한 8억까지 했는데 500억 정도 나와서 이거를 다른 아티스트한테 이제 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BTS도 그렇고. 근데 수익성이 어마무시하대요. 그 나영석 프로듀서 쓰느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줬지만 올해 이제 하이브가 한 게 새로운 그런 나영석 PD 같은 경우 너무 인센이 비싸서 자체적으로 좀 콘텐츠 비용을 써서 그런 프로듀서도 영입을 하고 제작팀도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그거를 본격화해서 하면은
마진이 한 30%가 넘는다고 오. 하니까 내년에 그런 모멘텀을 좀 기대해보자. 그럼 세븐틴, BTS, 뭐 투어스, 여러 여자 아이돌들 하면 그 워낙 많은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찍으면 그게 레버리지가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일단 세븐틴만 하나 했었으니까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SM 얘기할 때는 속으로 SM을 사야 되겠구나 생각했다가 또 하이브 얘기할 때는 하이브를 사야 되겠구나. 둘 다 사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사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약간 단점은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방금 얘기하셨던 그 단점이라든지 리포트에서 언급한 그런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올해 말부터 내년에는 이 성장에 여러 가지 포텐셜을 갖고 있다, 그죠? 네. 네,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야, 여기서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런 느낌을 준 오늘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